주담대 7% 눈앞, 연말에 8%. 8%라는 거예요. 네. 와, 이달 13년 만에 주담대 7% 돌파하나, 영끌족 이자 패닉. 뭐, 이렇다는 거죠. 네. 7%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7%대 전망, 한숨 깊어지는 영끌족 공포, 주담대 7% 시간 문제, 하는 금리 인상 속도 붙는다. 미국발 빅스텝 대출금리 상승세 가팔라져, 주담대 7% 눈앞. 예. 그래서 변동형 주담대 고정금리 환승 추진한다. 왜냐면 이거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네. 환승시키는 거 해주겠다. 뭐 해라 이런 거를 권장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담대 금리가 5.27이래요. 예.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금리였던 때가 있나요? 제가 대출을 받고 있었던 시기 중에서 7% 금리가 2005년 이후에 5년, 그러니까 6년, 7년, 8년 요때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네. 그때 제가 담보대출 금리가 7.8인가 그랬었어요. 아,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08년, 제가 그냥 가장 떠오르는 게 2008년 좀 힘들었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2008년의 기억이 나니까 2008년이 아마 한 7% 정도 되지 네.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7%짜리 금리가 어디에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대출을 좀 대출을 좀 알아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3%대 같던데 네. 거의 2배가 높은 금리가 1금융권에서 7%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알아보면 그래도 이 정도 금리가 아마 제 느낌에는 7%가 모두 다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일부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 상품이 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대형 언론사에서 쓴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담대 7%, 동아일보. 여기 3%인데? 실제 사례도. 고정금리 6.5까지 됐다. 6.59. 좀 있으면 7% 된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최고 금리 상황을 다 봤을 네. 때 이제 7% 정도일 것 같고 네.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느낌, 강력한 느낌을 받게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7%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아직 7%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좀이라고 표현했던 게 네네. 조금 더 그거보다 낮은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뭐 기정사실인 건 맞죠. 네. 근데 저도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정부가 또 뭐 어떤 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대환이라든지 고정금리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주담대 치면은 지금 금리 나옵니다. 사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주담대 쳐보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부산은행 3.15에서 5.5, 카카오뱅크 3.27, K뱅크 3.28, 제일은행 3.37에서 3.97. 이렇게 쭉 있어요. 경남은행 최고값 4.58, 국민은행 3.48에서 3%대라고 보면은 맞거든요. 네. 그죠? 3에서 3% 중후반 아니면은 이제 네. 좀 안 좋은 대출 받아야 4%대 초반, 초중반?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아직 7%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떤 특정 상품의 어떤 금리 체계 구성 때문에 나오는 그거들을 너무 크게 조금 표현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너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왜 내가 대출 껴가지고 변동금리로 갖고.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부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 볼 거는 이런 금리 인상기, 실제로 이런 금리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과거에는 어떻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요즘에 좀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부동산이나 이쪽 커뮤니티의 분위기들. 그러니까 희망과 네. 그 다음에 실망이 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희망과 실망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딱 됐을 때 네. 왠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확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대할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 하겠다라고 했다가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네. 또 하겠다. 이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양도세를 완화해준다? 네. 아우, 신난다. 그랬는데 또 보니까 이거 매도가 안 되네. 알고 보니까 각종 규제들이 남아 있는 게 네. 취득세 중과 해제 안 됐죠. 15억 이상 대출 해제가 해줘야 조금 좀 중급지 이상 상급지 아파트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물건 팔아도 갈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또 실망도 이거 봐라. 또 이런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희망을 줬다가 알고 보면 좀 실망도 있다다.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딱 저는 항상 네. 혼돈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상황이 한 저는 1, 2년 갈 거라고 봐요. 1, 2년은 더 갈 거다. 네, 그러니까 뭐 2년까지는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도 큰 상승을 기대하지는 마라. 네. 소폭 상승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가장 기초적으로 부동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수급에 있어서 공급 부족한 거는 맞다. 그런데 그걸로만 가지고 희망을 회로를 돌리기에는 지금 규제가 일부만 풀리고 일부는 안 풀렸는데 네. 그거를 보게 되면 이분들에게 쉽게 움직일 곳이 없어요. 쉽게 움직일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뭐 팔고 사고 해야 어떻게 보면 가격이 흔히 말하는 빅스텝이 상승이 될 텐데 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쉽지 않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네, 그리고 이번 네. 정부가 약간은 네네네. 부동산 친화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는 분들이 와서 정책 구조를 짜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그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봤거든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일시적 네. 일가구 이주택을 해소해주니까 네. 이제 곧 있으면 취득세 중과도 풀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 걸 봤어요. 네네네. 단톡방에서.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하고 소득세법 개정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중간에 딱 박혀 있는 내용이 네. 과도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풀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근데 양도세 중과가 과도하다는 건 다 아는데 사실 취득세 13.2는 좀 그것도 과도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안 풀었어요. 네네. 결국 시장의 안정이 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팔고 수익 내고 그 돈으로 사야 되는데 취득세 중과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수 심리를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부가 아마도 앞으로 1년간 최소 1년간은 네. 우리들한테 희망회로에 해당되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들을 푸는 거는 진행하는 건 확실히 맞는데 그 뒷단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규제들은 네. 쉽게 안 풀어줄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를 네네. 풀면은 가격이 낮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물 드셔도 됩니다.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네네. 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과로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상급지가 올라가는데 네. 그 15억 이상 아파트 현금 가진 사람들이 사주는 것만 해도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 15억 대출 금지 부분을 풀더라도 뭔가 명분이 없으면 쉽게 못 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1년간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지금 한동안 이어진다는 게 네. 그냥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한동안 이어진다. 네, 계속 이어질 근데 것 지금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올랐잖아요. 네. 다시. 네. 그런 것, 그 정도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그 상승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들 또는 투자자들 입장에 보면 이 정도의 상승률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20년 정말 즐거운 상승률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 아, 그렇죠. 행복한 상승률이었거든요. 이때는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인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과 저희 네. 같은 경우는 급등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분들한테는 재미있는 시장이었고 즐거운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샀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빠졌다고 보는 게 조금 지금 수요가 없다. 네, 빠졌다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추가로 취득할 뭐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함부로 집을 사는 상황은 절대 네. 아닐 것 같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요즘 아직까지 희망회로가 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얼마 전에 그 법인들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경기도가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평택의 중저가 아파트의 움직임이에요. 아, 평택이 또 움직여요? 네, 왜냐하면 평택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호재가 참 많은 동네잖아요. 네네. 뭐 삼성전자 공장이 뭐 한 5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2개밖에 안 들어왔어. 네. 뭐 앞으로 3개나 더 들어와. 뭐 이런 곳들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도 그 가져온 기사에서도 있는데 네. 아직이요? 예. 여기 이건가요? 예. 이 기사인데 네. 시흥에 있는 이 기사 참 재밌는 기사거든요. 네. 5개월째 떨어지더니 2억이던 시흥 아파트에서 이변이 벌어졌다. 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지역이 이게 아마 그 서해선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서울 가깝고 서해선이 통과되는 지역에 네네. 그 앞에 굉장히 그 신축 아파트가 비싼 옆에 중저가 구축 아파트고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그 지역들의 움직임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기사 한번 볼게요. 5개월 때 떨어지더니 시흥에 2억짜리 아파트가 이변이 벌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낙폭 2위인데 신고가가 우수수. 많이 떨어진 동네인데. 네네. 지역은 시흥은 많이 떨어졌는데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노후 저층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몰렸다. 금액이 아예 싼 거.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로 뭐 임대사업자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역세권 고밀 개발한다. 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네, 노후도도 충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책의 교집합을 찾아서 이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땡겨서 하는 투자. 네. 왜냐면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 돈에 대한 이런 게 나가는 건데 애초에 내가 저가로 들어가 버리면 네. 이건 빚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뭐 갭 투자를 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갭 투자가 뭐 5천만 원 내외로 어디? 5천만 원 내외로 매입할 수 있다. 갭을 5천만 끼고. 원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5천만 원 정도면은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네. 예. 이거 진양 같은 경우 전용 4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1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가 1억 1,000만 원 해서 갭이 1,500만 원. 그러니까 뭐 취득세까지 한다 그래도 한 뭐 2천만 원이 있으면 복비 내고 취득세 내고 법무비 내고 다 해도 한 채 살 수 있었다. 네. 근데 지금 올라가서 지금 그렇게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래 근데 상승 후반부에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상승 후반부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어느 지역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저도 맞힐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 상황이 항상 다르니까. 근데 저는 2008년 이후 장도 그랬고 이번 장도 그랬고 결국은 지금 상황이 금리가 인상되니까 누군가는 떨어진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과 또는 반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막상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네. 아.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거를 감당을 덜 하려면 네. 당연히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낫겠네. 아. 근데 갭 투자를 해야겠네. 예,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네.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데 네. 요즘 분위기가 또는 정부의 정책이 노후주택을 뭔가 자꾸 개발하려고 하네. 네. 근데 이왕이면은 그러면은 저 먼 곳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가까운 곳 중에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들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되면서 또 이제 좀 재빠른 투자자들이 지금 막 네.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런 현상이 2008년 그 당시에 2007년 8년에도 비슷하게 네. 나타났던 것 같아요.